여보, 나 먼저 가네. 정석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병실의 심전도가 일직선으로 변하고 의사가 사망 시간을 기록했다. 윤희 할머니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 쉬세요. 저희가 장례 준비할게요. 큰아들 정민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윤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까지 남편 곁을 지키고 싶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윤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웠다. 흰 상복을 입고 앉아있자니 현실감이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오랜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정석 할아버지는 평생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장지에 흙이 덮이는 소리가 윤희 할머니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정석 할아버지가 오늘 세상을 떠났다. 비록 마지막 5년은 투병 생활이었지만 윤희 할머니는 매일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지냈다. 왜인지 모를 외로움이 찾아왔다. 85을 넘긴 나이였지만 윤희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혔다. 정석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 아이들을 키우고 가게를 일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둘째 며느리 수진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윤희 할머니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 마셨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장례식은 3일간 진행됐다. 윤희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영정사진 앞에 앉아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여보, 우리가 처음 가게 열었을 때 기억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우리 애들 잘 키웠잖아. 이제 걱정 마. 내가 잘 지낼게.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맏아들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희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다. 그동안 아픈 남편을 간호하느라 자신의 집은 반쯤 비워둔 상태였다. 큰아들이 묻자 둘째와 막내 아들도 관심을 보였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구나. 우리 집에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맏며느리 미경이 성의껏 말했지만 윤희 할머니는 그 말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아들 내외의 제안이 고마웠다. 이제 혼자 된 몸, 아들 집에서 잠시 머무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기가 큰아들 집이구나. 택시에서 내린 윤희 할머니는 정민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남편과 함께 자식들 교육비와 결혼자금으로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큰아들에게 주어 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줬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시절 윤희 할머니와 남편은 오래된 월세집에서 살면서도 아들 내외에게 돈을 보탰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윤희 할머니는 남편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떠올렸다. 여보, 나 없으면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 우리 돈 잘 관리하고 내 삶 즐겁게 살아. 이제와 생각해보니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그는 자식들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초인종을 누르자 맏며느리 미경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많지 않으시네요. 그래,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 거실은 깔끔했고 고급스러운 다구로 꾸며져 있었다.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옛집을 떠올렸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하지만 항상 따뜻함이 넘쳤던 그 공간이 그리워졌다. 어머니, 이쪽 방을 써주세요. 맏아들 정민의 집에 도착한 윤희 할머니는 좁은 다용도실을 안내받았다. 집은 넓었지만 윤희 할머니에게 배정된 곳은 창고를 겨우 치운 듯한 작은 공간이었다. 아들이 고급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와보니 호화로운 인테리어에 놀랐다. 여기 좀 좁지 않니? 내 짐은 어디 둬야 할까? 죄송해요. 어머니,
다른 방은 다 쓰고 있어서요. 며칠만 참으세요. 윤희 할머니는 아들 내외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래도 첫날이니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와요. 혹시 방에만 계시면 안 될까요? 윤희 할머니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기분이었다. 식사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자 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아, 어머니,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음식 데워드릴게요. 미경은 당황한 듯 부엌으로 향했고 손님들은 윤희 할머니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날 저녁 윤희 할머니는 차가운 밥과 국을 혼자 먹었다. 이틀이 더 지나고 손녀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지훈이는 반갑게 윤희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가 여기 계시다니 너무 좋아요. 윤희 할머니는 그제야 진심 어린 환대를 받은 기분이었다. 손녀와 함께 간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경이 들어왔다. 지윤아, 숙제해야지. 할머니 방해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숙제 먼저. 당장. 윤희 할머니는 손녀의 실망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손녀가 찾아와 쪽지를 건넸다. 할머니, 비밀인데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종이에는 윤희 할머니와 지훈이 함께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사랑해요, 할머니라고 쓰여 있었다. 윤희 할머니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윤희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 내외의 대화를 듣게 됐다. 여보,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 재산 정리되면 요양원에 모실까 해. 그럼 빨리 유산 문제부터 정리해야겠네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도장 받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희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인데 상속 정리를 해야 해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윤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과 함께 일군 재산이었다. 게다가 가게와 주택은 모두 공동명의였다. 내가 한번 자세히 볼게. 어머니,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신뢰하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윤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나 변호사 만나고 올게. 그리고 내 명의로 된 것도 많으니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녁 식탁에서 미경은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요. 작은 집이나 막내네 집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 정민이 말했지만 윤희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었다. 내가 잠시 둘째 집에도 가봐야지. 너무 큰아들네만 신세 지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둘째네 집에 전화해 볼게요. 윤희 할머니는 짐을 챙겼다.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떠나기 전 손녀 지훈이가 몰래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지훈아, 할머니는 너희 작은아빠 집에도 가봐야 해. 걱정 마. 자주 보러 올게. 윤희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윤희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둘째 아들 정우의 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아주는 듯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우의 아내 수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윤희 할머니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웃는 얼굴로 맞아주었던 것과는 달랐다. 어머님, 이제 정착하셨으니 우리 집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윤희 할머니는 당황했다.
자신의 집에도 규칙이 있었지만 그것은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에 먹어요. 식사 시간을 지켜주세요. 저희는 바빠서 기다릴 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욕실은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만 써주세요. 저희가 출근 준비할 때 겹치면 불편해요. 알겠다. 수진아. 그리고 손님 초대는 미리 말씀해주세요. 갑자기 누가 오면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윤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 그리웠다. 어머니, 저희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인데 TV 좀 끄시겠어요?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는 최대한 작게 해놓은 상태였다. 윤희 할머니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TV를 켜둔 것뿐이었다. 아이고, 미안하구나. 내가 끌게. 다음 날 윤희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로 식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지는 맛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은 염분을 적게 먹어서요. 그리고 주방은 제가 정리한 시스템이 있어서. 윤희 할머니의 마음은 또다시 찢어졌다. 그날 밤 정우와 수진의 대화가 들려왔다. 여보, 어머니 모시는 거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큰형네는 벌써 어머니 통장 확인했다며. 우리도 서둘러야지. 알았어. 내일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다음 날 아침 윤희 할머니는 둘째 손주 민호를 만났다. 고등학생이 된 민호는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했다. 할머니, 저번에 주신 용돈으로 책 샀어요. 봐요. 민호는 과학책을 보여주었다. 윤희 할머니는 손주의 관심사에 기쁨을 느꼈다. 우리 민호가 과학자가 될 거구나. 네. 할머니, 저는 의학연구원이 될 거예요. 그때 정우가 나타났다. 민호야, 공부해야지. 할머니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뭐해? 아빠, 할머니도 과학에 관심 있으실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그런 거 이해 못 하실 거야. 얼른 공부나 해. 윤희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아들의 말이 서럽게 느껴졌다. 사실 윤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다. 그날 저녁 또다시 아들 내외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아버님 장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큰형네는 어머니 통장에서 이미 돈을 뽑았다던데. 그래? 내일 어머니한테 통장 좀 봐야겠다. 윤희 할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집을 전전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다. 장민아, 엄마 좀 데리러 올 수 있니? 집에 갈게. 어머니, 저희 집은 좀 작아요. 그래도 편하게 계세요. 막내 창민이 미안한 듯 말했다. 세 아들 중 가장 늦게 결혼한 창민은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빌라 전세에 살고 있었다. 둘째 집에서 겪은 냉대를 생각하며 윤희 할머니는 작은 집이라도 마음이 따뜻하게 바랐다. 괜찮아. 창민아, 엄마는 공감보다 마음이 중요해. 막내 며느리 지연은 체격은 작았지만 활기찬 성격이었다. 그녀는 윤희 할머니에게 방을 안내했다. 어머님, 방이 작아서 죄송해요. 저희 아이들이랑 방을 같이 써야 해요. 작은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었고 한쪽에 작은 요를 깔아두었다. 괜찮아. 지연아, 아이들이랑 같이 자면 더 따뜻하지. 네, 어머님. 저희가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첫날 밤 윤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잠이 들었다. 윤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창민이 출근하고 없는 동안 지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어머님, 혹시 전에 큰 집이나 작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랬어.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변했다. 윤희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슨 말이 나올지 알 것 같았다. 막내 창민의 집은 형들보다 작았지만 며느리 지연이 상대적으로 친절했다. 그래도 윤희 할머니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막내도 같은 마음이었다. 윤희 할머니는 더 이상 실망할 기운조차 없었다. 내가 변호사랑 상의 중이야. 걱정 말거라.
그날 저녁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창민의 집에 모였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의 앞으로의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재산 분배에 관한 회의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맏아들 정민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해요. 요양원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40년간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으로 세 아들 모두 대학을 보냈고 결혼할 때도 각각 집을 마련해줬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 알겠다. 내일 내 집으로 돌아갈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말을 좀. 윤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자리를 떴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창민에게는 잠시 옛집에 가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희 할머니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곱씹었다. 아저씨, 저기 모퉁이에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윤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걸어본 적 없는 다리가 아파왔다. 그래도 자신의 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골목길을 지나 작은 2층 단독주택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쓸쓸했지만 적어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다. 윤희 할머니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를 털기 시작했다. 여보, 나왔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정석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희 할머니는 그 웃음을 기억했다. 힘든 시절에도 항상 긍정적이었던 남편.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까? 윤희 할머니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부엌에 들어서자 오래된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눈에 들어왔다. 모두 아들들 결혼시킬 때 새 것으로 바꿔주느라 자신들은 계속 오래된 것을 썼던 기억이 났다. 금고의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윤희 할머니는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누구세요? 윤희 씨, 저예요. 최순자. 문을 열자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최할머니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왔다.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아이들이 태어날 때도 항상 함께였다. 아이고, 순자야. 들어와. 최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았다. 윤희 씨, 오랜만이네요. 정석 씨 잘 가셨다고 들었어요. 옆집 최할머니가 찾아왔다. 오랜 이웃이었던 그녀는 윤희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그래, 고마워. 자식들 집에 갔다가 왔어. 갑자기 돌아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최할머니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실은 말이야. 윤희 할머니는 지난 2주간 세 아들 집에서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차갑게 대하는 며느리들, 재산을 노리는 아들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아니, 그런데 그 애들이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요? 글쎄, 모르지 않을까? 우리가 비밀로 했잖아. 윤희 할머니와 남편은 자식들 몰래 재산을 불려왔다. 가게 운영으로 번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현금도 상당히 모아둔 상태였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항상 그럭저럭 살만하다고만 말해왔다. 그래도 이제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윤희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다. 젊은 시절부터 신뢰해온 박 변호사는 모든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윤희 여사님, 이번 기회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박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윤희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자식들에게 그저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고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윤희 할머니는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에서 심리학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식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길 바랐다. 그래서 박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박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윤희 여사님? 조건부 상속이요. 그리고 자식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요. 박 변호사는 윤희 할머니의 의도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몇 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다음 날 윤희 할머니는 옛 친구인 최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순자야, 나 계획이 있어. 그런데 내 도움이 필요해. 무슨 계획인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최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의 빛을 보였다. 윤희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맞아.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 해. 내가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아이들은 평생 깨닫지 못할 거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또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있잖아. 최 할머니는 오랜 친구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두 사람은 세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 중에는 자식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그리고 결혼식 때 받은 금반지도 있었다. 이것들도 다 분류해야겠구나. 윤희 할머니는 자신이 간직할 것과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구분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 창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갑자기 집에 가셨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내 집이 편해서 왔을 뿐이야. 저희 집이 불편하셨나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윤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해야 할까? 별일 없어. 그냥 내 공간이 그리웠을 뿐이야. 장민아, 이번 주말에 너희 형제들하고 다 같이 집에 와주렴.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끄는 윤희 할머니는 다이어리를 꺼내 메모를 시작했다.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윤희 할머니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어머니,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정민이 가장 먼저 물었다. 윤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아.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윤희 할머니는 파란색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의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야. 빌딩 3채, 상가 5개, 그리고 현금과 주식까지.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재산에 놀란 듯했다. 그리고 이건 내 유언장이야. 박 변호사가 정식으로 공증받았어. 유언장이요? 그래. 이제 나도 언제 너희 아버지 따라갈지 모르니까. 윤희 할머니는 유언장을 천천히 펼쳤다. 자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내용을 기다렸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눌 거야. 윤희 할머니는 천천히 유언장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내 전 재산의 70%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둘째, 20%는 내 평생 친구였던 최 할머니에게 남긴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셋째, 나머지 10%는 새 아들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단, 20%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주 찾아와 저녁을 함께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함께 가야 한다. 이 조건을 3년간 지켜야만 상속이 가능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 참. 내가 빼먹은 게 있구나. 내 재산은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단다. 시가로 약 50억 정도 될 거야. 자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10%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처음에 자식들은 어머니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조건을 따르기로 했다. 매주 윤희 할머니의 집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였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갔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갔다. 특히 손주들은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에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맏아들 정민이 윤희 할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괜찮아. 아들아, 나도 너희에게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깨진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2년이 더 지났고 윤희 할머니는 유언장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재산의 40%를 자식들에게 균등하게 나누고 30%는 손주들의 교육 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30%만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남은 거는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 줘야지. 할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할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요. 큰손주 민지가 반갑게 외쳤다. 윤희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민지야. 할머니가 제주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윤희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는 노인들이 많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윤희 할머니는 종종 이웃들에게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지. 내가 자식들에게 돈으로 길들이는 게 아니라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어. 그녀가 95생일을 맞았을 때 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모였다. 더 이상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를 사랑하게 된 가족들이었다.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윤희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본다면 분명 만족할 것이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겼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었다. 인생은 길어. 하지만 후회할 시간은 없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란다. 윤희 할머니의 말처럼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재산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하는 귀감이 되었다.